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 취재 결과 대통령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놓고 인사검증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이틀 심야 기습 도발을 이어갔고 9.19 군사합의 파기도 선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순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양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다우닝가 합의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은 잠시 후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이당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밤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얘기는 곧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할 것이라는 거고 지금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얘기도 되겠죠. 후임으로는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 7은 선한빛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두 사람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막바지에 들어갔고 최근 길 전 차관에 대한 검증이 본인 동의하에 추가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길 전 차관은 MBN과 통화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길 전 차관은 연수원 15기, 박 전 고검장은 연수원 17기로 한 장관보다 10기수 이상 높습니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인선이 파격이었다면 이번엔 무게감과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 중일까요?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길 전 차관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할 때 대검 차장을 지냈고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을 때 대구 고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세인 전 광주 고검장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여전히 차기 법무장관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궁금증은 이거겠죠. 실제 출마를 결심한다면 시기는 언제일까? 또 지역구는 어디일까?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를 할까 등등이요. 민주당은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층의 기대감은 이미 높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자의 74%는 한 장관이 총선에 나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출마한다면 시점이 관건인데 정치권에서는 12월 대규모 개각 또는 내년 초 원포인트 개각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점을 내년 초로 미루면 한 장관의 출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구로는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 3구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등이 거론됩니다. 험지 출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지역에서 본인이 승리를 견인하고 이끌어내면서 그 시너지로 당에게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험지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한 장관의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조금 다행히 두 장관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 원희룡 장관님께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틀 전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견제도 본격화됐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은 중도층이 보기에는 그냥 법기술자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현수막 청년 비하 논란,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연일 발표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을 향해 행동과 말을 조심해달라는 메시지를 또 던졌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입단속에 나선 건데 옆에서 도와주질 않네요. 암컷 발언 당시 옆에 있었던 민형배 의원은 동물농장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는 강성 치명에 대한 징계는 안 하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수막 논란에 이어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까지 터지자 위기감이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비판은 나왔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이 강조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린 발언이라며 당사자와 주변인들은 반성과 사과도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강성 친명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종민 의원은 친명이나 지도부의 문제성 발언에 대해 의원들이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딴 설화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 벌어진 걸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동물농장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이라거나 뭐가 잘못이냐는 식의 주장이 나와 논란에 불씨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이 여당의 인요한 혁신위 파장은 있었지만 아직 갈 길도 많이 남았죠. 국회 출입하는 안병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혁신위와 관련해서 오늘 논개가 소환됐습니다. 예, 일단 논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여당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혁신위 핵심 건의 사안인 대통령 측근과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논개처럼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주장입니다. 당 중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네. 제대로 혁신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 끌다면은 우리 저 혁신위원장님이 네.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리세요 그냥. 예, 인 위원장도 김 지사 같은 사람만 있다면은 혁신이 쉬울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제 일이 좀 쉬울 텐데. 사실 지금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외 인사잖아요. 이 원외 인사까지 나서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꼭 한 달 전이죠. 그때 인 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그간 주목을 받은 것에 비해서 당이 혁신안을 대하는 태도는 미온적이었고요. 이 때문에 실질적인 당 혁신 효과가 작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윤리위 징계 철회를 담은 1호 혁신안을 빼고는 당이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혁신위는 권고 사안이던 중진과 지도부,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다음 주 정식으로 의결을 해서 최고위에 송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 회의에서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혁신안 발표 속도가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혁신위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전략공천 확대를 골자로 하는 5호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나왔군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출범 한 달 만에 당내 통합과 공천 그리고 청년 문제 등을 아우른 5호 혁신안까지 거침없이 내달렸고요. 네. 특히 인 위원장은 당 비주류와 비명계를 아울러 만나면서 외연 확장 효과만큼은 분명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사에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를 초청해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요.
양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치적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책적 연대라든지 모든 것에 열려 있다. 그리고 이달 말이죠.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가 아주 신경전이 치열하던데요. 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그리고 8일입니다. 네. 지난 9월에 합의서에 사인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달라졌습니다. 본래 목적인 예산안의 합의가 안 되면은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이 일정을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그 의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열겠다는 거고요. 예, 적어도 나흘간 2번은 열어야 됩니다. 탄핵안을 보고를 하고 그렇죠. 또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유일한 기회 30일, 1일 딱 한 번뿐입니다. 네. 자가당착이죠. 이미 그 본회의 일정은 그 서류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윤재호건 대표 본인 이름으로 사인을 한 합의서가 있는데 예, 민주당은 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이른바 쌍특검 역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다음 주 본회의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야,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정말 순탄치 않은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은 아니라지만 국제사회에선 북한이 어제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이 단순 정찰용이 아닌 핵무기의 눈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죠. 실제로 북한이 내년에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국정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늘 그래 왔거든요. 이제 미사일에 눈이 생겼으니 핵무기를 발사해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내년 핵실험 단행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정원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끝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과 위성 발사 후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06년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이후 4개월 만에 1차 핵실험을 했고 2017년엔 ICBM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3개월 만에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핵 무력, 핵 역량을 고도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국정원은 이번 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위성 설계도와 1, 2차 발사체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분석 결과를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다만 정찰 위성이 유의미한 성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을 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 그동안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했죠.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반발인 건데 우리 군도 단호한 입장입니다. 적반하장이라 이거죠.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0시 5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초기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거리와 기종 등은 추가 분석 중입니다. 연이틀 심야 도발에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해 아예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성명을 통해 군사 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언급하며 전적으로 우리 측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내 무인기를 띄운다든가 JSA 내 인원에 대한 무장, GP 초소의 복구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감시 정찰 활동에 돌입한 군 당국은 추가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듭 엄중히 경고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남북의 강대강 군사적 맞대응에 따른 한반도 긴장 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의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놓고 여야의 시각은 또 엇갈렸습니다. 북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당에 야당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한 겁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기 1조라면 손해는 1원에 그친다며 효력 정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9.19 합의 파기에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합의 파기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효력 정지시키고 결국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은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협을 해왔고 우리는 이제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긴장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라듯이. 여당은 북한이 지난 5년간 3,000번 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전면 무효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위반 사항이 몇 회 정도 됩니까, 장관님? 모든 것이 지금 북풍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앞서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정찰 위성 발사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뜻을 모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장관급 협력 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순학 총리 부부가 반갑게 맞습니다. 이곳 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도발이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5년 전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 국방장관급 2+2 협의체를 신설해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From defense and security to trade and technology, we are already cooperating in lots of different areas.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한 양국 해양 공동 순찰이 진행되고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맺어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찰스 3세 국왕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영국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2박 4일 동안 오는 28일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부산 엑스포 막판 홍보전에 집중합니다. 런던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15명에게 2억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법정에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1심에선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나라인 일본 정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선 이런 원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즉각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적 흐름과 해외 판결 등을 근거로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가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들이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며 일본 정부가 2억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직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면서 배상을 위한 강제 집행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황 씨가 영상에 나온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 현재 결혼한 여성이라고 입장문을 밝힌 데 대해 여성 측이 불필요한 신상 공개라며 2차 가해를 멈추라고 한 겁니다. 또 당시 황 씨가 영상을 삭제한 뒤 재촬영하기도 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 혐의를 연일 부인하며 여론전을 펼치자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카톡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황 씨 촬영은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당시 영상을 삭제한 뒤 다시 촬영했다며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아닙니까?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또 황 씨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이 드러나는 정보 공개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가해자 측 입장문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불필요하게 기재되어 있고 읽는 이로 하여금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라며 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단순 영상 유출 사건인 줄 알았는데 형수 얘기, 불법 촬영, 2차 가해 등등 황의조 선수 사건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죠. 사회부 이혁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불법 촬영 여부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지난 8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SNS에 유포되고 또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경찰에 유포자 처벌을 위해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때는 영상물 피해자로서 고소인 신분이었고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한 차례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는 신분이 피의자였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을 잡은 건데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현재 포렌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황 씨의 영상물 유포자는 황 씨 형수로 밝혀졌고 현재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황 씨와 친형수의 관계가 어떻길래 도대체 이렇게 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유포자인 친형수와 황 씨 사이 금전 다툼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오후 황 씨 법률 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형수와 금전 다툼이 없었을 뿐더러 황 씨도 금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유포자인 친형수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네. 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황 씨가 처벌을 불어냈다는 점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황 씨 측은 이에 대해 제3의 인물이나 조직이 유포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유포 혐의를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수가 왜 그러면 그 영상을 유출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던데요. 예, 맞습니다. 황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촬영에 불법성이 없었던 건데요. 피해자 측은 촬영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도 살펴봤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에 명시적인 부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촬영을 하도록 동의한 건 아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가해라고 지금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황 씨 측이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했기 맞아요. 때문인데요. 네네. 이미 지난 8월에 조사를 받은 피해자 측으로선 신상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데요.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본다면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위반, 즉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혼 방송이란 얘기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는 형국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취한 채로 역주행까지 한 음주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그것도 문을 열지 않아 경찰이 차량 유리문을 깬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현행범인데 이 남성 경찰의 정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차 문을 두들겼는데도 말이죠.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다가 적발됩니다. 해전 교차로 쪽으로 달아나던 승용차 앞을 경찰이 순찰차로 막았으며 정차를 요구합니다.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이 차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2km 넘게 쫓고 쫓기는 도주극이 펼쳐집니다. 퇴근 시간 빨간 신호등이 막히자 경찰은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주변 차량에 포위돼 옴짝 달싹도 못하는 시세가 되었지만 운전자는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창문 열어라 깬다. 자, 문 부숩니다. 문 개방합니다. 강제 개방합니다. 문 여세요. 빨리. 경찰은 결국 3단봉으로 유리문을 깼는데 차 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세게. 운전자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마이크로 수차례 정차 명령도 하고 사이렌도 켜고 창문을 두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려고 하니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남성은 체포된 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되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전기차 택시가 상가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바로 불길에 휩싸이며 불은 상가 건물에까지 옮겨 붙습니다. 택시 기사가 차 안에 있는 상태로 말이죠.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민들 불 속에서 택시 기사를 끌어내고 너나 할 것 없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 한 대가 맞은편 상가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휘청거리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달아납니다. 충돌 직후 택시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왔었어요. 거의 뭐 시속 100 가까이. 엔진룸에서 파란색 전기 합선 같은 게 탁 나타나면서 바로 불이 붙었어요. 사고가 난 지 20초 만에 한 시민이 달려와 차에 갇힌 택시기사를 끌어내고 다른 시민들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합니다. 그 왼쪽 바는 이제 운전사 바퀴로 나왔는데 일어설라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거 보고 빨리 가가지고 잡아당겼어요. 많이 뜨겁더라고요. 택시에서 난 불은 가게 두 곳으로 바로 옮아붙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물에 잠기게 하는 이동식 침수조를 설치해 평소보다 2배 빠른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기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길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두꺼운 겉옷 때문에 테이저건도 통하지 않았고 경찰관은 얼굴에 6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죠. 결국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로를 걸어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을 협박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주거지에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지만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들을 위협하면서 한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옷이 두꺼워 제압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경찰 1명이 손과 이마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계속되는 저항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고 A씨는 주택 창문으로 빠져나와 도주했습니다. 도주했던 피의자는 형사와 경찰 특공대의 추적 끝에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검거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인 권평 씨가 작은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300km를 달려 미입국해 화제가 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석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권 씨 아버지는 인권운동가인 아들이 중국으로 추방되면 사형을 당할 거라며 출국 금지돼 할 수 없이 미입국한 거라면서요.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인 권평 씨가 중국에서 타고 온 1800cc 제트스키입니다. 권 씨는 중국 산둥성을 떠나 인천항까지 무려 300km를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그가 인천해경에 체포되고서 밝힌 미입국 이유는 사실상 정치적 망명이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옥살이까지 했는데 출국 금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자 제트스키를 타고 미입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미 장기간 구금돼 있었고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권 씨는 난민 심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권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강제 추방되지 않게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을 호소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중국 안 가면 최고죠. 가면 걔가 죽을지 살지도 누구도 몰라요. 법무부가 권 씨에 대해 먼저 난민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난민 인정 여부를 따지는데 정부의 결정에 권 씨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올가을엔 미세먼지 걱정이 없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아니었죠. 온종일 짙은 미세먼지로 외출 나온 시민들은 또다시 마스크를 챙겨야 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는 밤부터 수도권부터 사라지겠지만 대신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산에서 본 시내는 뿌옇게 미세먼지로 덮였습니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이어 오전 11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이곳에서 전망할 수 있다고 나온 관악산과 63빌딩.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산타워만 뿌옇게 보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미세먼지 특보 발령에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눈도 좀 따가운 걸 느끼고 아주 경치가 안 좋고 목도 좀 칼칼한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특보 발령은 지난 5월 23일 이후 6달 만에 처음입니다. 경북을 포함한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온종일 먼지 농도는 나쁨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로 서해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아침 7시를 전후로 해서 인천권역에서 100마이크로그램/세 제곱미터를 초과하기 시작해서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높은 농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유입된 찬 공기로 밤사이 수도권부터 사라지겠고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출근길 전국으론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주말에도 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렇게 추워지니 방한용품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부담이 커져서일까요? 방한용품도 고급형보다 절약형 제품이 더 인기입니다. 비싼 전기난로나 온열기 같은 것들보다 문풍지, 단열 시트 같은 것들입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홍정주 씨는 지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0만 원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좀 덜 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문풍지로 이제 창문은 단열하고요. 뭐 창문 틀이나 틈새 막이를 많이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내복을 입히거나. 지난 5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겨울 난방비 부담은 지난해보다 더 큽니다. 난방비 지출을 줄인다는 각종 방한용품과 개인 난방용품이 유통과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난방용품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소비 전력이 낮고 가격도 저렴한 전기요 같은 절약형 상품의 인기가 높습니다. 전기 매트와 전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0% 늘었지만 제품 가격도 더 비싸고 소비 전력도 20배까지 많은 온풍기와 전기 히터는 매출이 정체됐습니다. 10,000원 내외의 저렴한 방한용품도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90%까지 올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문풍지나 단열 시트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고 계시기에 저희가 기획전을 준비해서 고객님들의 호응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난방비 부담으로 주변 온도를 올리는 대신 내 몸만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경향도 있습니다. 9,900원에 발열 네일을 내놓은 국내 의류 브랜드 두 곳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340%, 160% 성장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비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고물가와 불경기로 인해 돈이 덜 나가는 쪽으로 지갑을 죄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홍콩 주식시장이 2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시중은행에서만 16조 원어치 판매된 홍콩 ELS 상품이 수조 원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손실이 확정되는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과 판매하는 은행 간 분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 9억 원이 반토막날 위기에 처한 74세 이모 씨. 3개월 단기 사채에 재투자하러 은행을 찾았지만 은행원 추천으로 가입된 상품은 나중에 보니 홍콩 ELS였습니다. 3개월짜리는 다 떨어지고 6개월짜리 몇 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6개월에는 반드시 찾느냐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가입할 당시 누누이 그렇게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없냐고 그러고 안전한 걸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고 이거를 이렇게 가입을 시키 이런 얘기예요. 금융지식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10년 넘게 거래하던 은행 직원 권유로 전 재산 2억 7천만 원을 투자한 74세 김모 씨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저기 한데 글씨를 내가 진짜 못 배웠어요. 3년 전에 내가 좋은 상품이 있고 좋은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거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나는 그냥 그거 적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주가지수 연동 파생 상품 ELS는 만기에 3% 남짓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지수가 급락하면 원금 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10월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홍콩 ELS 상품 관련 민원은 총 25건 중 17건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민원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쳤고 절차대로 가입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설명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축소한 정황도 발견됩니다. 전쟁을 하고 이럴 거라고는 진짜 예측을 못했어요. 이게 정말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동안에 또 그래프도 보고 판단을 했던 거고 본점에서도 또 이런 상품들이 이 지수들이 들어간 것들이 괜찮다 해서 내년 초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손실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대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한 최은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은행에서만 16조 원이 팔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인데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뭘까요?
네,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팔렸던 시기가 2년 전인 2021년 상반기거든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도 뭐 1%?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은행들에선 예금에 주로 가입하던 어르신들에게 정기예금 다시 하느니 이거 하세요 하고 많이 권유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고객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인이 됐을 텐데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이자가 3%, 연 3%잖아요. 그런데 네. 0.7에서 1% 정도를 은행이 선취 수수료로 뗍니다. 그러니까 투자 원금의 1%는 떼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체감 이자는 뭐 한 2% 정도인 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기 예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정기 예금은 당시에 보면 이자가 한 1%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1% 정도 더 얻는 정도의 수익인 건데 이자 1% 더 받겠다고 원금 모두를 날릴 수도 있는 상품에 가입한다. 그것도 전 재산을 앞서 보셨지만 뭐 집 한 돈, 그러니까요. 평생 모은 전 재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몽땅 털어넣는다는 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가능했겠느냐고 지금 투자자들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1%를 수수료로 떼면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도 고객들이 그걸 선택하는 걸 더 원했겠네요. 네, 9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선 리포트에서. 그럼 900만 원이 수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시중은행이 이 상품을 16조 원어치 팔았다고 했어요. 수수료가 1%라면 모두 1,600억 원 가까이 와, 됩니다. 이런 그러네요. 이유로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가입을 좀 유도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투자한 이 고령 가입자의 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그 한 고객을 5억짜리를 이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일부는 안정적으로 굴리고 일부는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모든 금액 몰빵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철저히 영업용으로 이용당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네, 뭐 다만 아직 이 주장일 뿐이고요. 은행들은 모든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은행에 조금 더 친절하게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행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글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직원이 좋은 상품이 있다고 권유하면 대부분 고맙습니다 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은행 직원들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고유형 파생 상품을 은행 창고에서 그 상품 자체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령층을 상대로 파는 것이 적정한지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불안전 판매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이제 손실이 확정되기 시작하면 이 민원 건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잘 모르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K-팝 걸그룹 블랙핑크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비틀스와 아델이 받았던 바로 그 훈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은 건데 영국 왕실 군악대가 블랙핑크의 히트곡을 깜짝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영수 기자입니다. 버킹엄 궁에 모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4멤버.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4명 모두에게 직접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하며 악수를 합니다. 대영 제국 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을 했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 비틀스와 싱어송라이터 아델 역시 같은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이던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홍보대사를 맡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I applaud Jenny, Jisoo, Lisa and Rosé, better known collectively as Blackpink, for their role in bringing the messag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버킹엄궁 밖에서는 왕실 군악대가 블랙핑크의 히트곡 뚜두두두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분학대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메들리로 연주했는데 찰스 3세는 전날 만찬에서 한류 열풍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Korea has matched Danny Boyle with Bong Joon-ho, James Bond with Squid Game, and the Beatles' Let It Be with BTS's Dynamic or Dynamite.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 이제 원조 문화 강국 영국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그 어떤 드라마와 노래보다 가장 먼저 세계를 매혹시키는 원조 한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태권도입니다. 오늘 MBN 개국 29주년 보고대회에서는 태권도를 한류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기원 시범단이 아이돌 그룹만큼 멋진 군무를 만들어내고 힘찬 기합과 함께 날아오르며 송판을 격파합니다. MBN이 개국 29주년을 기념해 연 보고대회에선 원조 한류인 태권도에 대한 발전 전략을 조명했습니다. 한강의 기적보다 앞서서 우리가 세계에 펼친 것이 사실은 태권도고 저는 태권도야말로 한류의 원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수련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4배에 달하는 2억 명에 213개 국가에 전파됐고 국기원 단증을 발급받은 국가는 203곳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태권도를 한류 플랫폼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MBN 보고대회팀은 요가의 날처럼 세계 태권도의 날을 UN 공인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태권도는 다른 격투기와 달리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공격보다 방어를 위해 만든 이 태권도 정신을 평화와 국제 안보를 위한 기구인 UN에서 공인받는 겁니다. 태권도에 대한 해외 공식 교육과정 편입과 이를 위해 현재 공적 개발 원조 지출액의 0.4%에 불과한 문화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41%에 불과한 땅을 가졌지만 세계 2위 농식품 수출 국가로 우뚝 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비결은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그래서인지 네덜란드는 농업대학에 젊은 학생이 가득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학도 오죠. MBN은 3회에 걸쳐 국내와 스마트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기후변화 시대 가능한 농업 방식은 뭔지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첨단 자동화 시설로 농업 생산량을 크게 높인 네덜란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서쪽으로 차로 1시간을 달리면 조용한 농촌 마을이 나옵니다. 꽃 생산지로 유명한 웨스틀랜드입니다. 이 농가는 꽃으로만 연간 2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축구장 8개 크기와 맞먹는 넓은 농장 안에 일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재와 운반, 생육 과정 모두가 스마트팜으로 자동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한 마디씩 잘라 화분에 심는 일은 로봇이 하는데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어 정교한 작업을 지치지 않고 해냅니다. So that you can save the people for all the work. Just an innovation to let the plants grow better. So this is pure for the quality to our customer. So we can make sure that the quality is always on the same level. 토마토를 재배하는 인근의 스마트팜. 온도와 습도 조절, 양액 주입이 자동으로 되는 온실에서 자란 토마토가 레일을 타고 선별장으로 이동됩니다. 이 토마토 농장에서는 앞서 보신 토마토의 재배와 선별 그리고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Via this computer system, we say we determine the category of tomatoes. So we have different customers, and every customer wants a certain type of tomato. 강수량과 일조 시간이 적어 농사짓기에 불리한 자연 조건을 가진 네덜란드는 1977년 온실 환경 제어기를 개발한 이래 스마트팜 보급률이 99%에 달합니다. 이런 식량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특히 고령화가 많은 한국 농업에는 더더욱 이런 첨단 기술들이 들어와야 되겠다.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도입이 시급하지만 시설 원예 스마트팜 보급률이 8.4%에 머무르고 있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먼저 가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엄마.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사고로 혹은 병으로 자식을 잃더라도 말이죠. 하물며 사건, 그것도 학교 폭력으로 자식을 먼저 보냈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학교 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숨진 아들을 대신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에 이의 신청을 했던 부모에게 교육지원청이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겁니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2학년 아들이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부모는 친구들로부터 아들이 학폭에 시달려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해달라 요구했지만 올 2월 학폭위는 가해 추정 학생 6명 모두에게 조치 없음으로 종결을 해버리죠. 수긍할 수 없었던 부모는 즉각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지난 5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위에 호소했는데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이 최근 청구인 자격이 없으니 각하한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겁니다. 설령 처분 결과가 달라진다 한들 아들이 이미 숨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부모에게 돌아갈 이득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경찰의 판단은 학폭위와 달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에선 학폭위에 회부된 6명 가운데 4명을 포함한 8명이 공동가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숨지기 하루 전 이들이 아들을 불러내 폭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경찰은 학폭위가 부실 운영됐고 학교 측이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난달 서울교육청까지 압수수색을 합니다. 사실 이 학생의 경우만 이런 건 아닙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폭 피해 학생이 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청구한 행정심판 중 무려 75% 이상이 인용되질 않았거든요. 학생이 죽었으니 학생에게 실익이 없고 부모에게도 이득이 없어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부모는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럼 살인자는 왜 잡아서 처벌을 합니까? 저 이론대로라면 살인자를 잡은들 피해자는 살아오지 못하고 실익이 없으니 부모는 신고도 못한다 이거죠. 학교는 정의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을 보고 배우게 하다니요. 그런 학교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숨졌으니 웃고 가자. 스포츠 뉴스입니다. 베테랑들의 깜짝 이동은 물론 감독 교체까지 프로야구 이적 시장이 뜨겁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부터 이어진 열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강재묵 기자입니다. LG의 드라마틱한 우승과 함께 시즌을 마친 프로야구. 뜨거운 열기는 스토브 리그까지 이어졌습니다. 최대 화두는 SSG 원클럽맨 김강민입니다. 한 팀에서만 23년간 활약하며 영구 결번 후보로 언급되는 노장이지만 2차 드래프트 한화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물론 선수들까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정규 시즌 밖에서도 각 팀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새 시즌을 위해 감독까지 교체하는 강수를 둔 SSG인 만큼 김강민의 행보는 팀의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좀 어린 선수들이 좀 성장할 수 있고 또 권한과 책임을 좀 주면서 팀을 한번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타선 공백이 예상되는 키움은 올해 20홈런과 함께 여전한 타격감을 뽐낸 최주환을 새로 맞았습니다. 9위로 시즌을 마감한 한화는 FA 시작과 동시에 안치홍을 최대 6년 72억 원 계약에 성공했고
하나로 오게 돼서 기쁘고 또 팬분들과 야구장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모습들이 또 기대되기도 하고요. 7위 롯데는 37세의 노장 전준우에게 4년 계약을 제안하는 등 하위권 팀들의 재정비도 여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깜짝 발표와 예상치 못한 이적이 연일 더해지고 있는 야구판.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계속 고조되는 중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 9시를 기해서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북부 지역과 영남 동해안에 따라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낮아질 텐데요. 당장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집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충청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도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종일 춥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4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부산이 9도에 그치겠고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